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한국의 정치판을 뒤집어 엎고 혁명을 하고 싶은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바르게 하자 또는 정직하게 하자라는 주의이므로, 그런 사람이므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의 역사의식의 부재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사책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 조선 건국 초기에 그 정도전이란 사람의 정신을 조금 본받아서 우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근대사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역사에 무식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건국일조차도 1919년이 맞는지 1948년이 맞는지 후세대에 자라나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뭔 짓거리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방된 지가 지금 70년이 됐는데 나라가 언제 생긴지도 모르고 이거이 맞는지 저거이 맞는지 이런 꼴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느 곳을 택해야 할지 자라나는 우리 자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 이해를 성직자의 양심으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차기 대통령은 대구 사건 발단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대구 사건 또는 대구 폭동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구 10월 폭동, 대구 10월 또는 민주항쟁, 대구 10월 사태,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 왜냐? 위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자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대구 10월 사건을 알려면 해방 후의 정치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에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돼요. 그런데 당시 소련이 북한의 진군에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로 한국을 통일시키길 원했습니다.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한국을 해서 자기들 영향권 안에 두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미국은 민주자유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이제 헤게모니 싸움, 소련과 미국의 두 나라가 헤게모니 싸움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소련은 미 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러시아 통역관인 김정숙 씨의 남편인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바로 세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남한에는 전혀 아직까지 이승만 박사나 독립했던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이를
평양의 운동장에 모아놓고 환영대회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약 35년 전에 부산 동성교회 부흥집회 강사로 가서 그 교회 장로님이 연로하신 그 당시에 80이 넘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김일성이 친작은아버지예요. 그분이 김일성이가 나타나 처음에는 잘할 줄 알았는데 또 그의 어머니도 김반석 권사고 삼촌도 아주 그 강양욱 목사예요. 강양욱 목사. 강반석 권사고. 그런 잘할 줄 알았는데 얼마 있다가 종교는 아편이다. 사회재산을 다 몰수해라. 공사주의 정책을 펴서 다 그때 남아할 때에 나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그 김일성이 친작은아버지입니다. 친작은아버지가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서 부산 동성교회 장로님으로 계실 때에 제가 부흥집회 강서로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그분은 어디 계시면 간첩을 몇 번 보내가지고 작은아버님 올라오십시오. 김일성이가 편지를 몇 번 3번인가 4번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다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전역을 한마디로 말 소련이 공산화시켜서 김일성이를 앞세워서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남한에는 박헌영이를 통해서 지하 조직을 하게 하므로 이제 남한에는 미 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인민자유공화국을 만들어라. 인민공화국을 만들어라. 그래서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소련 군정인 스티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코프. 이 사람의 지령을 또 받아서 박헌영이는 1945년 9월 10일에 일제강점기 때에 문을 닫았던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 일본이 패망함으로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 집단하고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때 1940년 9월 16일에 결성한 당시 우익인 한국민주당인 한민당이라 그러죠. 송건우라는 사람에게 협상을 요청했지만은 아직까지 당이 모든 걸 정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선에 조금 기다리다 한 것이 민족주의자인 여운형과 협상을 합니다. 여운형 씨. 근데 여운형 씨가 얼마 있지 않아서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노동당과 조선공산당과 1945년 9월 초에 통일정부를 세우는 데에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자마자 그때부터서는 국가 권한이 모두 여운형이가 일본에게 사실은 엔토라 그러죠. 그 사람에게 받은 권한을 사실은 이제 박헌영이가 모두 물려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박헌영은 일본 지도부로부터 정치 석방권, 화폐 관할권, 식량 배급권 모든 걸 이임받고 국민 80% 정도를 보수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민공화국 건설로 이제 다 거의 다 됐어요. 오죽했으면 엊그제 여러분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에서 영화배우 그 유명한 이순재 씨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순재 씨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초등학교까지도 자익 사상에 들어와서 자냐 우냐 해가지고 자익들이 그냥 힘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순재 씨 친구 되는 그 친구가 그날 그 TV에서 사랑을 싣고 안 나왔습니까? 키가 좀 크니까 그 애가 그냥 때려 엎어가지고 초등학교
지금 그때 국민학교죠.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게 했다는, 그저께 바로, 그 당시 그렇게 자익사상이 우리나라 전역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은 미 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순식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대남 적화 자금이 늘 부족한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찍어냅니다. 마구 찍어내요. 찍어내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나옵니다. 전평이라고 오늘날 사실은 노동부의 우리 노동자들의 모임인 참 그런 전평 같은 여러 가지 농민이라든지 단체를 모두 그때 다 만들어요. 그런 단체를 만들려면 우선에 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박헌영 씨가 날마다 을지로에서 막 돈을 찍어낸 거예요. 그때는 인쇄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찍어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나중에 조선 정판사 2조 집회 사건으로 이제 나중에 박헌영이 이제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또. 그러나 사실은 박헌영 씨는 대남 적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막 돈을 많이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 자금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미 군정에서 보니까 식량 배급금과 이제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것을 미 군정에서 배급 안 된다 해가지고 자유시장 경제로 바꾼다고 하면서 모든 걸 빼앗은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도 이제 지금 잘 들으세요. 그 안에도 지금 인민공화국이 다 돼가는데 미 군정하고 이제 이승만 세력이 들어와서 다 뺏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울퉁불퉁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미 군정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까 살짝 뭔가 돌리는데 이승만이를 주석으로 총리를 김구로라는 스로건을 내걸고 이제 인민공화국을 안착시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돌아와서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이라 하면서 인민공화국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세력이 이제 그때부터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소련은 이미 북한에 김일성이를 세워서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통일시키기를 원했고, 미국은 이승만이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민족의 불행의 씨앗이 되었고 민족의 비극을 불러오는 시초가 된 것입니다. 당시 미 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인민공화국 건설이 다 됐어요. 다 80% 이상 됐어요. 그런데 자유민주국가를 그냥 꼽으려고 그러니까, 건설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 세력의 다툼이 일어난 것이 바로 대구 10월 폭동 또는 대구 10월 사건 또는 제주 4.3 사건 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순 반란 사건, 다 그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총화가 뭐냐? 6.25 민족 대사변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80%가 다 됐으니까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면 다 그냥 인민공화국 만세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또 보고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나중에 여순 반란 사건과 대구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어떠한 유익이 있었는가, 그것을 약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우익에서는 폭동 또는 반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좌익에서는 민중항쟁이다 또는 인민항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익이 통치할 것에서 반란 사건, 폭동 사건 그렇게 늘 했어요. 근데 이제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때 역사 바로 세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잘 들어요. 자경아 척결은 이제 놔둬버리고 그 당시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만이가 끝장나는 것은 4.19 때 아니 4.19 때 이게 4.19 당시에 데모했던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 때의 모든 거의 내각이고 정치인들이고 국회의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치보다는 친일파를 한마디로 말해서 척결하는데 그래서 중앙청 건물을 끝장내뿐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버장물을 고친다 그래가지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IMF 온 겁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점으로 김대중 정부 때 발전해 오다가 2005년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때에 가거사 정치위원회를 두어서 모두 폭동 반란을 민중항쟁으로 뒤집어 풉니다. 뒤집어 엎고 이번 정부 때 이제 그 현실화된 거예요. 1945년 대구 10월 폭동 또는 사건의 근본 원인은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빼앗긴 좌익들의 불만이 근본이었으며 미 군정의 경제 실패 때문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련으로부터 미군을 공격하라는 신전술의 지령을 받고 사실은 그 당시에 대구 폭동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당시 얼마나 전국적으로 작용화됐느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요, 박상희 씨라는 바로 친형이요, 좌익 경북 총책이었어요. 사실은 대구 10월 폭동을 주도한 사람이 박상희 씨의 가장 친한 황태성 씨예요. 황태성. 그러니까 황태성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형의 친구였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집에 어릴 때 자주 많이 놀러 왔던 그런 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한때는요, 남로당 군사총책이었어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형이 니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남로당 군사총책인데 어찌 살았느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좌익들을 싹 불어버린 거야. 입으로 불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친구도 한 사람 그 당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간신히 부지한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러나 미 군정에서는 박정희를 고정 간첩으로 비밀 문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5.16 군사혁명을 박정희가 일으킨 계기가 늘 저 새끼는 빨갱이, 좌익, 이거 늘 하다 보니까 육군 참모총장 할 수 없고 앞으로 계속 불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겠다. 이판사파니까 내가 혁명 일으켜야겠다. 그리고 혁명 일으켰는데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당시에 김일성 씨가요, 박정희가 일으켰어. 이제 우리 하나 되면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박정희가 혁명 일으키자마자 김종필이 아울러서 반공을 국시로 제1로 삼고 하고 반공을 국시로 해버린 거야. 그것은 미국의 힘이 아무래도 무서웠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공을 국시로 제1로 삼아버린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얼마나 실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황태성 씨는 월북에서 북한 무역상이 되었고 5.16 이후에 김일성이 밀사로 남한에 와서 박정희와 그 김종필 씨를 접견했지만은 박정희 씨가 절대 듣지 아니하고 박정희 제3대 대통령 취임하기 3일 전에 총살시켰다 그럽니다. 그동안은 박헌영의 주도로 배급제를 실시했는데 갑자기 배급제가 없어지고 시장 경기로 돌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돈은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이제 매점매석을 그냥 쌀을 다 사들인 거예요, 쌀을.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먹을 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쌀 문제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대구 폭동 사건입니다. 사실 대구 폭동 사건은 박헌영의 2조 집회 사건을 덮으려는 술책의 일환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기술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 폭동 사건은 후대에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소련 군정의 스티코프라는 사람의 일기에서 자세하게 스탈린의 지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일성이가 받아서 조선노동당 박헌영에게 지령을 내렸는데 그 실행은 박헌영이가 나오지 아니하고 황태성 씨를 중심으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회라고 전평이라고 합니다. 전평, 오늘날 민주노총 같은 게 민주노총, 전평 한번 따라하세요. 전평, 이거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노총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갖고 이제 데모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 박헌영이도요, 제가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승동교회를 다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천재랍니다. 언어의 천재야. 그냥 뭐 YMCA에서 어학을 배워서 4개 국어를 능통했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 능통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 정보요원의 포섭이 될 수 있었고 평생을 공산나라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살았어요. 이게 박헌영이는 원래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속아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북에 가서 실컷 이용만 당하고 김일성이 손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BBS 불교 방송의 원경 스님, 이 사람이 박헌영의 아들입니다. 박헌영 씨가요, 그 당시에 막 피해 다니면서 여자들을 많이 조금 뒀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보니까 역사가들은 몇 곳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두 체제에 끼어서 이제 이용당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꿎은 선량한 국민들은 두 사상에 끼어서 희생물이 된 것이죠.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쌀 문제를 이슈로 전평, 민주노총이 주도한 바로 폭동이 바로 대구 10월 폭동입니다. 그러기 전에도 서울에서 9월 한 달 동안 그저 총파업이 많이 나서 사회 불안을 조성시키고 정치권을 뒤엎으려 음모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사실은 9월 23일은 부산 철도 노동자 7,000명 파업, 9월 24일은 전평 주도로 전국 철도 노동자 총 파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도청에 근무한 사람들이 자익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 됐고, 또는 9월 24일에서는 전평 대구지방 선전부장 은필수 등 11명이 시위를 했고, 또 9월 25일은 대구 우평국 직원 460명이 파업을 했고 26일은 대구 시내 생산공장 40여 개가 노조 파업을 했고 27일은 대구 언론계 파업, 민성일보, 영남일보, 대구시보, 경북신문, 경북인쇄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인민공화가 됐다 그 말입니다. 30일엔 경찰 3,500명이 동원해서 그 철도 노조 총파업 본부를 급습하고 농선 죽이던 1,800명을 검거한 사건이 이제 대구 폭동 사건의 전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총파업 대구시 투쟁위원회 사무실 2층 건물에서 친일 경찰 죽여라는 구호를 외치자 그때부터 군중들이 우리가 친일 저놈 새끼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쌀 문제 때문에 미군정이니까 그 당시에 모두 그들은 민족 해방과 빨치산 노래 좌익들의 국가를 부르면서 사실은 데모를 시작한 겁니다.
저도 여순 반란 사건 때 언제 왔는가 인공기를 막 걸어놓고 대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황말용 씨가 경찰 사격으로 이제 사망했는데, 그 사망한 그 사람을 빗대서 그 당시에 대구에 있는 의대에 시체를 닦아 아침에 시체를 메고 다니면서 데모를 해가지고 이제 데모 그 10월 폭동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덕동의 민순경의 집을 트럭으로 그냥 들이박아 버리고 그 부인이 나오자 복부를 찔러 죽여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그 순경이죠, 순경. 그 당시에 친일 순경이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그 당시에 좌익들이 무섭게 아주 그 사람들하고 싸운 것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이 늘 진압을 하게 되니까요. 한마디로 대구 10월 폭동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려는 건국에 대한 불만이고, 건국을 해방하는 사건이고, 건국 격동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건국의 진통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어진 사건이 제가 그랬죠. 제주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다 이어지고 이제 결국이 6.25 동란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정치하신 분들이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이제 지금은 알아. 지금 저 이북 북한 공산주의 안 되겠다. 지금 알아. 그때는 뭘 알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또 앞으로는 다 똑같이 나눠 먹는 좋은 세상 온다 그러니까 다 찬동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사실은 그것이 우리는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것이, 우리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나는 그렇습니다. 박헌영 씨도 어쩌면 피해자야, 피해자. 또 좌익들한 사람도 피해자고, 좌익들한테 수많은 양민들도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경찰들, 공무원들 많이 죽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도 안 죽었습니까? 거짓말로서 그냥 좌익들이 미군 압작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 닥치는 대로 쏴 죽였어요. 거짓말로서 그냥 공산주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신앙 자유가 없어요. 북한 좋아, 공산주의 좋아하는 놈은 정신병이야, 정신병이야. 내 고향 여수, 저는 고향 여수입니다. 여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 그 간첩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전라 사람들 인심도 좋고 아싸랍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바른 것은 바른 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념 논리에서, 비극적인 이념 사상 논리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저의 고향은 아까 그랬죠. 전남 여수로 이념 논리의 최고 결정판이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반란군의 발악으로 여수 수군증 읽다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피로 물든 사람은 말 안 해.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상 우리 고향이 섬인데도 섬에서도 약 30명이 죽었어. 죽창으로 찔려 죽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십니까? 그건 말 안 해. 나중에 이제 진압하고 토벌했다. 가만히 있는 사람 토벌하겠습니까? 좋은 국민들을 그냥 토벌한 정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고서 그냥 어디가 있으면 토벌하겠습니까? 진압하겠습니까? 건국을 부정하니까. 그러나 다 이해합니다. 왜냐? 다 인민공화국이 됐는데 이승만 박사가 와서 자유민주국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는요, 반란군의 발악으로 피로 물들었고, 또 두 번째는 정부군의 토벌로 또 피로 물들었어요. 세 번째는 6.25 공산당 보복으로 여수 순천 일대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손양원 목사가 죽은 거예요. 전번에 주 모 박사 그 양반이 손양원 목사 경찰이었다. 그런 정신 빠진 놈이야.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사회국가인 인민공화국이 다 되었는데 자유민주국가를 세우려다 보니까 대구 폭동을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늘날 그것을 국가폭력이라고 합니다. 또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도 왜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이게 이제 문제야. 우리는 역사 앞에 진실이야 되겠습니다. 진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요, 좌파들의 철천지 원수가 누구냐? 이승만이야. 이승만이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지인적 인민공화국 공산화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와가지고 민주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저는 오늘 그때에 우리 많은 사람이 불렸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승만 대통령도 애창곡이라 그럽니다.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서 그때 우리가 한번 그 시절을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가 또다 제가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로 가사를 빼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랴?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담소하락에 엄벙덤벙 주색잡게 침몰하리.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그 당시에 그런 노래가 우리 민족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이 풍긴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서 힘써 사랑하자.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 마칩니다. 해방 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알고 보면 어느 한쪽 탓이 아니고 민족의 비극이고 불행이고 우리 모두의 피해자고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우리 모두의 한맺힘입니다. 우리 누구도 원망하지 맙시다. 누구도 탓하지 맙시다. 누구 책임이라고 돌리지 맙시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그때는 알지도 못했고 또 자익은 자익대로 우익 싹 주겠어요. 또 우익은 우익대로 자익 다 소탕했어 또. 그러니까 우리끼리 원수 맺고 미워하고 죽이고 살았으니까 우리 다 피해자입니다. 우리 다 피해자. 우리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상생할 통합의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당시의 생생한 직언을 들어보면 하늘도 울고 땅도 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한 지역이 피로 물들었던 암울한 과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모두를 이제 화해시킬, 국론을 통합할, 서로 사랑하게 할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좋은 나라를 위해서 정직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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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직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같이 한번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이제는 이념 전쟁이 없는 사랑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직한 지도를 뽑아서 우리한테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었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큰 소리 듣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번 좋은 나라 만들어 봅시다. 반드시 앞으로 좋은 나라 될 겁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었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